2022년은 북한이 지금까지 미사일을 가장 많이 발사한 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난 5월에 제7차 핵실험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냥 지나갔지만 이것은 단지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게 단지 설에 지나지 않아서 불가능했기 때문에 못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10월 16일부터 11월 7일까지 사이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본, 미국 쪽에서는 그보다 좀 빠른 10월 10일, 그 10월 10일이 북한으로서는 기념하는 그런 기념일이니까 그때, 그리고 과거의 이력을 볼 때는 하루 전인 10월 9일부터 북한의 도발이 심해질 것이다.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유의할 것은 지금 이야기한 그런 예측들이 모두 전통적인 북한과 중국의 관계,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바로 이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통적인 관계가 깨어졌다, 바뀌었다 하게 되면 이러한 언제 무엇을 할 것이다, 지금 분위기를 보니 그렇다, 이런 또 위성사진이 어떻다 하는 것은 관측된 사실이니까 그 사실이야 변동이 없겠죠. 다만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다르게 보게 되면 그 사실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아귀가 맞을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2022년 10월 7일 현재 북한의 전략적인 위치가 과거와 달라졌다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동북아 혹은 북중러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판이 바뀌었다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북중러 전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들의 지역 방위체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직접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것이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반도 전쟁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처음 불이 붙는 그 지점이 어디일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중러 지역 방위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신냉전에서 지금까지는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강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세계가 둘로 나뉜다. 1대1로와 인도 태평양 이 라인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신냉전에서 한 편이 된 게 북한, 중국, 러시아고 나머지가 그 반대편, 이렇게 이제 판도가 정해졌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세계의 그 화약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DMZ
여기를 기준으로 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불꽃이 튈 거다. 한반도 전쟁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남북 간의 지역 대립이라고 한다면은 한반도 전쟁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북중러 지역 방위체 대 전 세계 이런 대립으로 그 양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반도 전쟁이 아니라 세계대전이라는 그런 새로운 그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중러 지역 방위체 대 나머지 세계 전체 이 양측의 대결 이게 이제 신냉전에서 팀이 갈라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소소한 데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7일 김정은은 푸틴에게 생일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생일 축전을 보냈다. 그 내용이 뭐다 하는 것을 북한의 기관지 노동신문이 실었습니다. 김정은이는 푸틴의 70세, 70살 생일을 축하한다 그러면서 그 축전에 밝혀놓은 내용 중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들 몇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러시아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도전과 위협을 짓부시고 국가의 존엄과 근본利益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는 것은 푸틴 당신의 탁월한 영도력과 강인한 의지 덕분이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앞뒤에 다른 내용도 있는데 결국 북한과 러시아가 반미전선의 동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고 보면 6.25 동란 때도 그랬고 또 과거 그 대한제국 그 무렵에 이제 이 공산주의가 새로운 민주주의의 형태로서 전제전 정치 그러니까 군주정과 싸움을 벌일 때 이때도 김정은의 선대 김일성 그쪽 세력은 중국보다는 러시아하고 가까웠습니다. 구소련 쪽이라고 해야 하겠죠. 소련 공산당이 그들의 뿌리다. 그런데 다시 이들이 뭉쳤구나. 이제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2019년 울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톡 이게 글을 쓰는 걸 보면 앞에도 근본 리익 그래서 우리의 그 두음 법칙을 전혀 쓰지 않는 게 저 김정은 쪽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의 순서도 다르고 어휘도 다르고 그래서 남북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자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어를 북한식으로 바꾸는 것은 즉시 멈춰야 합니다. 그들이 쓰는 것은 한국어가 아니다. 그걸 알아야 하겠습니다. 러시아나 그러니까 구소련이나 중국의 말을 들여와서 그대로 음차를 하거나 번역해서 쓰는 게 그쪽에는 대거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19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한 우리의 합의가 있었다. 김정은이와 푸틴이 2019년에 거기에 따라서 세계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그 합의에 따라서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지지와 협조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면 북한이 또 러시아가 같이 싸우는 것은 지금
이 서방 세계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자유세계하고 싸우는 그쪽에 가 있구나. 그런데 2019년에 북한과 러시아가 합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전례 없이 강화됐다. 훨씬 더 밀착이 됐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조선과 러시아가, 북한과 러시아가 친선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자기들 둘 사이에 개인적 유대가 아주 큰 역할을 할 거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 김정은이와 푸틴은 개인적인 유대까지도 아주 돈독한 든든한 사이구나. 단지 국가 대 국가가 아니고 인적으로 이러면 중국과는 혈맹이라고 하는데 러시아하고는 거의 무슨 한 집안이 된 것 같이 뭐 혼인한 사이 이러면 또 아주 가까워지겠죠. 뭐 그런 식으로 거의 가족이 됐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번영을 위한 책임적인 사업에서,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는 일이 러시아 번영을 위해서 세계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일을 벌인다는 걸 알 수 있죠. 거기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이렇게 함으로써 김정은이는 푸틴의 이 새로운 세계 정복 전략, 새로운 이데올로기, 여기에 자기들이 하나가 돼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니까 북중러 지역 방위체라는 것이 정말 뭐 그동안 물에 잠겨 있다가 위로 확 솟아올라서 거대하게 그 몸을 보여주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 온 것일까? 대략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서 뭐 그전에는 비핵화를 팔았죠. 그러다가 다시 핵 개발을 하면서 미사일 도발 이런 데도 속도를 낸 게 언제냐? 그게 2019년 2월 27일, 28일간의 하노이 회담. 그게 결렬된 이후, 직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내놓고 개발하고, 미사일 도발을 하는 거는 그 자체가 9.19 합의를 폐기하는 행동입니다. 그냥 9.19 합의 폐기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 사이버 범죄로 북한은 돈을 훔치고, 아주 막대한 돈을,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에서 대북 제재에 개구멍을 냈다. 요즘 특히 미국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이 대북 제재에 위반되는 뭐 환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꼭 한국을 거쳐서 갔다. 이런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처벌을 하고 그런 은행이나 기업이나 정권에, 문재인 정권에 줄이 닿아서 그런 짓을 했던 곳은 아마 일일이 적발이 돼서 거의 망하고 또 형을 받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이제 이런 게 북한의 돈줄이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 가난한 북한이 주민들이 굶어 죽고, 그런데 보면은 지난 5년 동안 굶어 죽었다 소리 못 들었죠. 거기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정보가 왜곡돼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 여기에서 세계 안보라든지 뭐 이런 전문가들이 계속 의문을 제기한 게 뭡니까? 아니, 저 북한이 핵과 무기를 개발하는 저 큰 돈이 어디 있는 것일까? 더구나 2021년, 22년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이게 누가 대주는 거냐? 알고는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의문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바로 이러한 개발비, 미사일 발사비 이런 거는 러시아가 대줬다. 이제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어째서 사람이 그런데도 굶어 죽지 않을까? 여러 가지 재난도 막 발생했다고 하죠. 이 먹고 사는 거는 중국이 대줬다. 이제 지금에 와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지난 몇 해 동안 북한이 백신을 준다, 약품이나 식량을 주겠다 해도 이거 다 거부했죠.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전에 같으면 못 이기는 척 받았을 텐데. 또 그런가 하면 인도에서 쌀을 수입한다는 뉴스 이야기했죠. 아니, 북한이 쌀을 수입을 한다. 전에는 쌀도 너무 좋은 거여서 옥수수로 바꿔서 어떻게 해달라 이러고 얻어먹다가 수입을 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돈이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물론 북한은 물물교환인데 지금은 이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의 소리에서 보도한 걸 보니까 올해 나온 뉴스입니다. 북한의 GDP가 무려 40% 증가했답니다. 40%가 뭡니까? 엄청난 것이죠. 지금 북한은 돈과 식량에 쪼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딘가 믿을 데가 있고 대주는 데가 있다. 이제 어딘가는 우리가 이야기를 다 했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뭔가 바뀌어 왔구나. 그걸 알 수 있죠. 북중러 지역 방위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게 더 견고해지고 이렇게 왔는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북한하고 러시아가 밀착이 됐습니다. 김정은이 푸틴 만나러 블라디보스톡 갔을 때, 그때 우리 한국에서는 김정은이가 푸틴한테 좀 튕겼다. 둘 사이가 껄끄럽게 그냥 그러고 왔다. 별거 없었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가 문재인 정권 때인데 한국 국내 언론들이 지금 찾아봐도 다 이러는 겁니다. 푸틴이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회담을 하는 걸 돕는다. 이런 뉴스가 우리 국내에 다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 깜빡 속았죠. 그게 시작이었던 겁니다. 북중러 지역 방위체, 저 무서운 신냉전에 지금 보면 신공산권의 새로운 공화국 비슷한 이게 생긴 건데, 그러니 2019년 4월부터 지금까지 헤아려 보면 20년 4월, 21년 4월, 22년 4월, 지금 3년이 훨씬 넘은 겁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있던 기간 동안에는 북한이 중국하고 혹은 러시아하고 무슨 짓을 하든 그게 다 비핵화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그게 아닌데 우리의 적이 저렇게 무시무시해져 버렸는데, 사실 이게 가짜다. 문재인 대통령 때 나온 이런 뉴스들이 가짜다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기회는 많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훈련, 합동군사훈련 한다는 뉴스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중국과 러시아 공군이 우리나라 카디즈 침범한 게 여러 차례입니다. 그냥 나가라고 해도 무시하고 많았죠. 우리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이후에 보면 바로 이 북중러가 더욱 밀착된 겁니다. 유엔에서도 그랬고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은 미국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항상 중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러시아가 침공했는데 중립이면 러시아 편이죠. 북한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북한은 의용군을 파견한다. 또 무기를 러시아가 무기가 좀 부족하다니까 무기를 판다 하는 뉴스 나왔습니다. 확실히 이들은 꼭 뭐 땅 밑에 두더지처럼 숨어서 한 것만은 아니다. 자기들이 이 북중러 지역 방위체를 더 키우고 결속하는 과정을. 다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권이 문제다. 국민의 정보를 사실을 보여주지 않고 정권에 따라서 이걸 항상 좀 양념을 치고 숨기고 똑같은 사실도 그게 어느 대목에 등장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이죠. 의미가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보냈다. 이거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북중러 지역 방위체 결속 과정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9.19 군사 합의를 저걸 깨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는데 그거 이미 사망한 지 오래됐죠. 이제 그거부터 한번 봅시다. 2018년 9월 19일에 문재인과 김정은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했습니다. 이거 리마연에서 아주 상세히 방송했죠. 얼마나 북측에서 이걸 엉터리로 했는지. 문재인은 도대체 이게 국익에 아주 심대한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 한 건지 그 과정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튼 2018년 9월 19일에 9.19 합의라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2019년 2월 27일, 28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하노이 회담 했는데 그 회담이 노딜로 끝났다. 그래서 결렬됐죠. 이거 결렬되면서 김정은이는 러시아로 휙 돌아선 겁니다. 이러니까 9.19 합의는 하노이 회담 결렬로 그냥 폐기됐다. 5달 만에 폐기된 아주 단명한 합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달 후가 되죠. 2019년 4월 25일 김정은이가 블라디보스톡으로 갑니다. 그래서 푸틴하고 만나서 4시간 동안 회담을 하면서 두 사람이 칼하고 동전하고 이런 거를 서로 선물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걸 굉장히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그런 관계를 맺은 거다. 그렇게 했고, 또 2달 후 2019년 6월 20일에는 중국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합니다. 김정은을 가서 만나는 것이죠. 이거를 그쪽 공산권에서는 엄청난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몸소 김정은을 만나러 갔다. 하여튼 대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4월에는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고 6월에는 시진핑이 김정은을 만나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그 이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이때 보면 북한이 러시아와 북한이 중국과 이제 이렇게 서로 어떤 행사도 하고 조율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횟수가 많습니다. 2019년 11월에 북한 최선희가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이때 제1차 북러 전략 대화라는 것을 하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게 긴밀한 어떤 서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한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최선희가 러시아 국방부를 방문한 거를
또 이것도 아주 의미가 크다고 평가를 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공조체제를 얼마나 공고히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외교부 쪽의 최선희가 국방부까지 방문하게 한 거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2019년 그렇게 됐고, 이제 중간에 계속 김정은과 푸틴은 서로 연락을 직접 이렇게 했었는데 2021년 8월 15일 이때 김정은과 푸틴이 서로 축전을 교환하면서 친선 관계를 더 강화 발전한다. 자, 8.15 때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생략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22년 5월 9일 이러면 문재인 씨가 이제 청와대를 떠날 때가 됐죠. 근데 그 5월 9일이 러시아는 전승절이라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 이때 김정은이 푸틴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거를 보냈다, 내용이 이거다 하면서 북한 관영 매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인 5월 10일에 보도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적대 세력들의 정치 군사적 위협과 공갈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나라의 존엄과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러시아 인민의 위협에 굳은 연대를 보낸다. 그 연대는 공산주의자들이 찾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뭐 할 때 연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적대 세력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아군이고 나머지는 적군이다. 이걸 분명히 했죠.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에 이렇게 밖에 내보낸 거는 뭐 나름대로 봐라. 너희하고는 우리는 적이다. 이렇게 보여준 거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 지금 내용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한 게 아닌가. 국내 신문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꼭 거기다 한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시기도 고려를 해야 하니까. 그리고 2022년 6월 12일에 김정은이 푸틴에게 또 축전을 보내면서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됐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15일입니다. 2022년 8월 15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게 참 문재인 씨에 이어서 더 멀리 가버린, 돌아오지 않을 사람에게 짝사랑을 고백한 거하고 똑같아졌습니다. 8월 15일에 김정은과 푸틴은 서로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정은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이런 것을 짚부수기 위한 공동전선에서 북한과 러시아 둘 사이의 전략 전술적 협동과 연대가 새로운 높은 단계로 올라서고 있다. 한 단계 더 올라갔다. 문재인 대통령 어디 가면 항상 무슨 한 단계 더 올라갔다. 중국하고도 이런 이야기, 동남아 국가들하고도 이런 이야기 했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그러면서 동지적 우위와 전투적 단결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북조선과 러시아 사이의 이런 관계가 2019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룩된 합의에 따라 계속 강화 발전되어 왔다. 그러니까 2019년 블라디보스톡 4시간 회담에서 뭔가 있었다. 바로 그게 이
북중러 그 지역 방위체가 시작됐다고 봐도 이제 괜찮겠다, 그럴만하다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축하하는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게, 푸틴이 또 축전을 보냈습니다. 2022년 8월 15일에 푸틴이 한 좀 길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공동의 노력으로 종합적이고 건설적인 쌍무관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뭔가를 지금 추구하고 있다. 그거 알 수 있죠. 자,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북한, 중국, 러시아 지역 방위체라고 하면 이들을 하나로 묶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겠죠. 목표. 이제 이게 뭔가 그럴싸한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철학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 그것을 새로운 이데올로기, 이들을 결속시키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라고 하고, 그게 뭔가 한번 보자. 그게 뭐냐면, 이 북중러 지역 방위체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라는 걸 쫓는다. 이러는데, 그게 보니까 정확하게 나온 표현은 다극화 세계 질서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 자주 하죠. 일극체제, 다극체제. 바로 그 다극체제라고 하는 다극화 세계 질서가 푸틴이 지금 주창하고 있는 거라는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다극화 세계 질서는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의 세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서로 누구하고 더 친하고 이래도 세계 평화는 유지하고, 유엔이 나서면 좀 거기에 말을 듣고, 뭐 이런 지금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북중러 지역 방위체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하자 하는 게 지금 걸 뒤집어 엎는다는 뜻에서 다극화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북중러 지역 방위체는 세계 정복이 목적이다. 우리 그거 다 기억할 겁니다. 시진핑이 그 황제처럼 그 독재를 하려고 한다. 세계 정복을 하려고 한다. 그러다가 푸틴이 이게 그 황제처럼 역시 독재를 하려고 한다. 세계 정복을 하려고 한다.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봤죠. 그리고 보니 북한은 이미 그러고 있었고, 세계 정복이라고보다 황제 노릇을 하고 있었죠. 북한 안에서. 이 셋이 모여서 북중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세계 정복이고, 그 세계를 하나로 만든 독재 국가, 그걸 자기들 그룹이 그 머리로서 이걸 통제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세계 질서의 개편, 재편, 다극화 세계 질서로 간다고 앞에 내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푸틴도 선언을 했습니다. 2022년 6월 17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자, 이제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 세계 질서의 종식을 선언한다. 새로운 국제 질서의 규칙은 다극화 세계 질서다. 이게 이제 다극화 세계 질서라는 이름을 앞에다 내건 겁니다. 셋 다 공산주의 국가죠. 따지고 보면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다극화 세계 질서 그러니까 다극화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스러운, 지금 우리가 이게 여태까지 해왔던 관행이야 전통이야 혹은 법칙이야 했던 거를 다 부셔 없애고 북중러 지역 방위체의 규칙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냉전 상황에서 북중러가 세계 정복을 하겠다는 그들의 꿈, 이게 다극화 세계 질서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무슨 일극체제, 다극체제 하는 거 다 여기서 온 거다. 생각하면 좀 섬찟하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여태까지 소개를 안 했는데 우리는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그 하나가 돼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데, 북중러면 중국은 이런 의문이 생길 텐데 중국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30일에 중국과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중국 왕이하고 러시아의 라브로프 장관하고. 우리나라에 왕이가 자꾸 드나들고 왕이가 뭐가 어쨌다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들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를 통과하고 있다. 중국과 또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국민과, 뭐 북한도 되겠죠. 그들과 함께 다극화 체제로 이행할 것이다. 세계를 반토막이 나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 말고 나머지를 이제 하나씩 점령하고 먹겠다.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죠. 그걸 우크라이나가 현명하게 어느 선에서 잘라주지를 않고 계속 부채질을 하면 이건 뭐 러시아 뜻대로 되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면도 우리는 챙겨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다, 다극화 체제로 가기로 했다. 그러면 이게 새로운 이념이다. 북중러의 세계 정복이라는 게 이렇게 뭉쳐져 있다. 이해가 되죠. 이것과 관련해서 또 북한에서도 북한 외무성 발로 몇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 2022년의 말인데 4월 24일에 외무성에서는 2019년 그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그때 전환적인 계기를 열었다. 그 2019년 4월에 무슨 일이 시작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계속 그걸 강조하니까. 그래, 오늘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도전과 압력 속에서도 새로운 국제 질서를 수립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들이 지금 같이 가고 있다, 할 수 있죠. 똑같은 북한 외무성이 8월 19일에 우리 인민은 러시아 인민과 손잡고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고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는 새로운 국제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여정에서 전략 전술적 협동을 더욱 긴밀히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북한이야. 북한은 이것을 원할 거야. 우리가 A라고 하면 북한은 B라고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모든 데이터가 쓰레기다, 이제. 완전히 판이 달라졌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을 대할 때 북한이 아니고 북중러를 대하는 전략으로 수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이 많죠. 중국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무슨 균형 외교, 박쥐 외교, 국익 우선 외교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 게 말짱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 중국이 아니고 그런 북한이 아니다. 이걸 이제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북한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인들,
그 상당수의 일반 대중과 한국 좌파 세력은 이상한 어떤 그 꼭 미신 같은 그런 데 빠져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남한에는 절대 핵폭탄을 안 쏜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미국이 나쁘지 강대국들이 자꾸 전쟁하려고 하지 북한은 가만두면 안 쏜다. 태영호 씨도 얼마 전에도 또 이런 소리를 했죠. 북한의 핵폭탄은 남들이 자기네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그래서 호신용으로 갖고 있는 거다.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푸틴하고 같이 세계 정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 아닌데 대한민국 국회의원 하게 둬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북한은 한국에 핵폭탄 안 쏜다는 게 왜 그런가? 그런 것이죠.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뺏고 싶어 한다. 점령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장차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밥그릇에 자기 밥그릇이 될 수 있는데 거기 침 안 뱉는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아주 근거 없는 자기 최면인 것이죠. 그래, 북한이 핵탄두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러면, 어머나 일본 너희 참 걱정되겠다. 미국 너희들 참 무섭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한테는 안 쏜다. 그런데 그거 근거 없는 이야기다. 뭐 이제는 더 그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됐죠. 김정은이가 핵무력법 그거 이야기하면서 아니다, 나만 너희한테 쏘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요번에 그 국군의 날에 미사일 발사한 것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그 군사기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거 흘려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일본만 무서웠겠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이게 그 북한이 한국에 핵폭탄 이제 쏜다고 했다. 즉 그거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이 관계, 북한이라는 존재와 우리의 관계를 다시 봐야 하는 겁니다. 즉 과거에는 북한이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었죠. 우리 똑같은 한민족이니까, 한민족이 강대국 때문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으니까, 미국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걸 하나로 통일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통했던 시절에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같은 민족이잖아, 이런 그런 기억이 남아있고,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 남한에다가 어떻게 핵폭탄을 쏘겠느냐, 안 쏜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지금은 북한이 아예 밥상을 통째로 바꿔버린 겁니다. 밥그릇이 저게 내 밥그릇이야, 그게 아니고 그냥 지금은 한반도에 있는 북한과 한반도에 있는 남한이 대결하는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북중러하고 세계가 서로 대결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가 같은 한반도라는, 이 한반도라는 동질성이 지워져 버린 것이죠. 운동하는 팀으로 보면 북한은 북중러 팀이고 남한은 그냥 반대팀, 적군, 이런 겁니다. 한국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 점령해야 할 반대팀, 꺾어야 할 반대팀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것이죠. 남인 겁니다. 또 한국의 좌파 세력과 일반 대중 상당수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평화를 사랑해.
미국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북한은 먼저 미국을 공격하지 않는다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에 또 이런 이유를 달기도 하죠. 어떻게 북한이 죽으려고 미국한테 먼저 도발하겠느냐. 상대가 안 된다. 그런데 좌파 세력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은 결국 아주 나약한 백기를 들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평화가 허락될 거다 하고 믿는 백기 평화주의자들이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실증적으로 보여줬죠. 2022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일본 열도 영공을 통과해서 미사일을 쏴버렸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믿으니까 진짜 쏴버린 건가 싶기도 한데 이게 무슨 의미냐? 9.19 합의 완전한 폐기를 선언한 겁니다. 또 미국 본토 공격하겠다 하는 위협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미국은 멀리 있는데 북한이 미국에 미사일 쏴봤자 그거 북한 입장에서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과거에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북중러 지역 방위체에서 볼 때 이야기가 달라지죠. 중국은 미국의 적입니까? 아닙니까? 적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적입니까?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적이죠. 거기에 같이 있는 북중러라고 했을 때 그 북한이 미국의 적입니다. 그래서 북중러 지역 방위체에서 볼 때 북한이 미국에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을 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정말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또 자기네 말로는 대북 제재가 더 심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위치가 뭐냐? 북중러 지역 방위체에서 봤을 때 여기와 나머지 세 개가 지금 대립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도에서 북한은 최전방에, 최전선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북한이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를 상대하는 군대인 겁니다. 이쪽에서 봤을 때. 따라서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능력, 이걸 갖는 것이 러시아나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하죠. 일단 지금 상황에서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러시아가 이제 저 위쪽에서 유럽 쪽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세계를 상대한다고 한다면 중국은 지금 대만도 있고 하니 남중국해 방면으로 또 인도 쪽 1대1로에서 아래로 가는 방향이 있죠. 그쪽 방면으로 나가면서 세계를 하나씩 접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 미사일은 가깝게는 미국 본토에서 가깝게는 괌,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좀 멀리는 하와이 이쪽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이 지금처럼 저렇게 더 멀리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미사일로 전부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 이거는 북중러 지역 방위체에서는 전력이 대폭 상승된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북중러 지역 방위체에서 북한의 지위는 격상이 된 거죠. 북한이 계속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북중러 지역 방위체가 세계 점령을 하는데 북한도 당당하게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에 널리 공표하는 겁니다. 한 번 쏠 때마다 돈이 그렇게 깨지는데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면 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게 이런 걸 시키고 북한은 왜 저러고 있을까? 뭐 조금은 이미 알 것 같죠. 이야기한 데서. 그리고 북한 자체를 본다면 이게 이제는 그냥 얻어먹고 빌어먹고 사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 군사력에 있어서는 중요한 삼축 가운데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 한국은 북한을 계속 무시했는데 이제 북한도 저 세계 점령을 하겠다는 북중러 지역 방위체의 당당한 구성국인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군사력이라고 하는 건 돈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래야 강하다. 그러니까 부자 나라 잘 먹고 잘 살아야 군사력도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쭉 그래 왔죠.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 냉전 시대에 이제 철저히 공산주의 국가로서 군사력에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 이념으로 칸막이를 치고 그러다가 공산주의가 망해봤죠. 그렇게 망한 경험을 하고 망하고 나서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된 겁니다. 잘 살지는 못해도. 못 사는 국민은 엄청나게 못 살죠. 그렇지만 이제는 과거와 달리 먹고 살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21세기 신냉전기에 중국, 러시아가 다시 군사력에 힘을 쏟기 시작한 겁니다. 공산주의 본성, 세계 정복의 그 꿈, 이거를 버리지 못했으니까 이러한 북중러 환경에서 이제 북한은 먹는 거를 어떻게 벌어들일까 하는데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오직 군사력 키우는 데만 신경 쓰면 된다. 왜냐하면 그거 무기 개발하는 돈도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먹을 거, 이런 개발비 이런 거 중국, 러시아가 다 대주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UN 제재, 또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뭐 EU, 뭐 이런 데서 대북 제재 아무리 해도 안 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북한은 북중러 지역 방위체의 군사 위성 국가처럼 된 겁니다. 그냥 그것만 하면 된다. 그래 북한은 지금 보면 군사력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북중러 지역 방위체에서 북한은 전투 로봇이다. 전투 로봇이 언제 밥벌이 하는 거 봤습니까? 전기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에너지? 그냥 전투만 하면 된다. 이런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판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북한의 목표도 바뀐 것이죠. 북중러 지역 방위체가 세계 정복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북한이 추구해야 할 것이 된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북한은 이제 한민족, 우리하고 한민족이 아닙니다. 벌써 뭐 70몇 년 지났고 또 그 전부터 구소련 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공산주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북한 민족이 된 겁니다. 우리하고는 아예 남인 것이죠. 남북 민족 동일성 회복이라는 것은 영영 끝나버린 꿈이 된 겁니다. 그게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미국은 영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의 선조들은.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과 영국이 한민족이다. 지금 두 나라 합치자 이러는 사람 없죠. 그런 겁니다. 이제는 남이 된 겁니다. 우리도, 북한과 우리도 이제 완전 남남이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우리를 친다고 하는 것은 여기를 집어삼키겠다. 같은 민족이니까. 뭐 이래가면서 했던 적화통일이라는 개념은 정확한 개념이 아닌 겁니다. 이제 그거는 버렸다. 적화통일이 아니라 그냥 치겠다. 이렇게 바뀐 건데, 그러니까 북한이 착해진 건 아니고 더 악해진 거다, 이렇게 봐야 제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북한은 적화통일을 해서 조금만 집어먹고 그냥 거기서 멈추겠다가 아니고 이제는 팀이 된 겁니다. 북중러 지역 방위체로서 세계 지배의 꿈을 이제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김정은이가 핵무력법이라는 거 가지고 발표하면서 뭐 우리 한국 보고 5가지 금칙인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 비굴한 민주화 세력, 우리 정치인들, 좌파 세력들은 김정은이가 말한 5가지 금칙만 잘 지키자. 그거 지키면 한국에 핵탄도 안 쏜다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한 말이 무슨 뜻이냐? 언제든지 북중러 지역 방위체가 쏘라면 쏜다는 소리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 반드시 침공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이 대만 침공할 때 북한이 여기 밀고 내려올 거다. 그 이야기는 중국이 시켜서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북중러 지역 방위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통째로. 그래서 밀고 내려온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좀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 비굴한 북한에 중국에 계속 굴종하고 지내오던 이런 정치 세력들이 북한은 안 지켜도 우리라도 9.19 합의를 철저히 지키면 북한이 재래식 공격은 안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9.19 합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2019년에 끝났다. 우리가 먼저 파기 안 하겠다. 지금도 무슨 권영세 장관 그런 소리 하고 또 뭐 지금 와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북한에 쌀을 주겠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상황 판단을 못하면 아무리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도 헛수고인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공격당하면 속수무책인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괴가 남침을 한 6.25 동란 이후로 강력한 국방력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민주화 세력에게 나라를 빼앗겼죠.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도 또 건국 헌법도 대한민국의 헌정사도 인정하지 않는 민주화 세력에게 뺏긴 겁니다. 그 민주화 세력이 자기네께 민주주의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도 뺏어버렸죠. 지금도 자유를 교육과정에서 다시 넣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도. 그거 자유 못 집어넣으면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 없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문재인하고. 그래 이 민주화 시대 30여 년간 소위 무슨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문재인 정신 이래가면서 수류탄, 어차피 수류탄이 지금 우리가 안방에 놓여 있는데 그 안전핀을 지키기에 급급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겁니다. 그 안전핀이 뭐냐. 북중러에 대한 비굴함. 특히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무조건 무릎 꿇고 머리 숙이는 이 비굴함. 그걸로 3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으로 계속 가는 것도 만족해하는 민주화 세력인데 이제 판이 바뀐 겁니다. 한국은
이렇게 따로따로인 줄 알고 있었던, 각각 가서 머리만 숙이면 되는 줄 알았던 그들이 사실은 원팀이고 그들의 목표는 세계 정복이다. 이제 한국은 북중러 지역 방위체를 대적해야 합니다. 문재인의 평화론으로 어떻게 좀 안 될까? 윤석열 대통령 현 정부가 이제 그런 헛꿈을 꾸는 것 같은데, 앞에서 이야기했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북한이 뭘 보여줬는가? 이번 8.15에 담대한 구상 이야기하니까 북한이 뭘 보여줬는가? 그리고 대뜸 비웃었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평화론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볼 때는 위대해 보이고 뭐 대단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북중러에서는 이 문재인을 소모품으로도 쳐주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종신제, 영구 집권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5년짜리라고. 그래, 이제는 개인의 영역에 뭐 좀 더 이렇게 떠받드는 거에 아주 히히거리고, 뭐 조금 더 한 줌 더 권력을 누리는 이런 거에 모든 것을 바치는 은퇴한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은 한미일 동맹입니다. 북한에게 잡아먹히는 건 오케이다, 한민족인데 어때, 이러는 한국 좌파들 있는데, 그분들 좀 알아두십시오. 이제 우리가 잡혀 먹히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다. 북한은 북중러에서 리더가 아닙니다. 당연히 푸틴이 리더겠죠. 뭐 시진핑도 만만치는 않겠지만, 우리가 살 길은 한국, 미국, 일본의 동맹을 공고히 하고, 이게 마치 한 나라처럼 아예 그냥 한 몸이 돼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한미일에 크게 금이 갔기 때문입니다. 북중러는 1950년 그 시절보다 더 혼연일체가 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관계가 끊어지기 직전이고, 한국과 미국은 이건 뭐 동맹이라기보다 이익에 따라 같이 움직이는, 이로우면 친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냅다 배신하고 하는 이런 거래관계로 변질이 됐습니다. 이게 모두 문재인 씨가 저질러 놓은 일입니다. 문재인 씨의 죄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위해서 미국을 배신하기도 했고, 또 일본을 적대시했습니다. 그게 지금과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한미일 동맹을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신냉전의 21세기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 그것을 제대로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한국 정부, 그리고 지금 한국의 제1, 제2 정당들,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시즌2로 설치면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어떻게 되는가? 국가가 없어지면 없는 대로 살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국가가 없는 국민의 삶은 참혹합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자기들의 적을 그 적지에 있는 일반 그 대중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지경이 된다면 우크라이나보다 더 처참해질 것은 분명합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조차 반공은 내다 버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신냉전의 국면에서 신냉전의 21세기에서 반공은 다시 굳건히 지켜야 할 이념이 되었습니다.